네, 오늘은 고흐도 나폴레옹도 겪었던 병.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두려움이 많은 병인데요. 간질, 뇌전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경과 손영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뇌전증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많이 생소한데요. 간질과 같이 쓰고 있는 이름인가요? 아니면 이름이 바뀐 건가요? 예, 원래 간질이라는 이름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서 학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변경을 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병인가요? 그 뇌에서 비정상적인 정기적인 흥분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발생되는 그런 증상이 되겠고, 의식이 소실된다든지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현상을 보이게 되고, 드물게는 이제 전신 발작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타나는 건가요?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뇌 손상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전증을 생각하면 심한 전신 발작 증세를 떠올리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 심한 전신 발작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증상들은 상당히 일상생활과 흡사한 가벼운 증상들입니다. 의식을 잠깐 잃고 멍하게 있다든지,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그런 어떤 일상생활과 굉장히 흡사한 경우들로 나타나는 증상이 훨씬 많고요.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대발작, 넘어져서 침을 입에 물고 온몸을 떠는 그런 과격한 증상들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 이게 유전병이 아닌가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유전병인가요? 뇌전증을 보이는 병 중에 유전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유전성 질환 때문에 동반되는 것이지 그것이 유전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뇌전증은 유전성 질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증상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경미한 편이고, 그리고 유전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무 두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치료를 할 경우에 뭐 상태가 호전되는 속도가 빠른가요? 예, 치료는 이제 크게 약물 치료 가장 중요하고요. 약물 치료를 한 70%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효과가 부족하면은 뇌 수술, 절제를 한다든지 자극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뇌전증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보통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면 약물을 중단했을 때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 자체는 완치라고 너무 이제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혈압을 조절하듯 당뇨를 조절하듯 조절하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이 뇌전증,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움만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질에서 뇌전증으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식도 달라져야겠습니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방해하는 배뇨장애. 소변량이 적은데도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샌다면 배뇨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배뇨장애는 요실금, 방광염, 전립선 비대증이 주요 원인. 악화되면 방광뿐만 아니라 콩팥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데,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 되도록 초기에 치료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적당량의 수분 섭취, 골반 근육 강화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오늘 배뇨장애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나이가 들면 요실금 같은 배뇨장애 증상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뇨장애도 잘 치료받고 관리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배뇨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화여대 의대 비뇨기과 윤하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오늘은요, 배뇨장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 흔히들 배뇨장애 하면은 요실금이나
방광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배뇨장애란 어떤 걸 말합니까? 배뇨장애는 쉽게 말하면 소변을 보는 거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 제일 흔한 게 이제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생기는 소변 줄기가 약하다든지 자주 본다든지 시원하지 않은 것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기침할 때 소변이 샌다든지 소변을 참지 못하고 급하게 본다든지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네네. 밤에 일어나서 2-3번씩 계속 소변을 본다든지 반대로 나는 소변을 굉장히 보고 싶은데 소변이 안 나와서 쥐어짜서 봐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소변을 배출을 하거나 저장하는 데 관련된 모든 증상을 다 배뇨장애라고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저도 관절염 수술을 해서 네네. 입원하신 분을 보면 되게 어르신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소변이 잘 안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하시고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부끄러워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변호장애를 하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죠. 왜냐하면 외출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주저하게 되니까 일명 사회적인 암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빨리 치료하면 완전히 치료가 그렇죠. 된다고 그런 네. 이야기 들었는데. 배뇨장애도 다른 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병이 다 초기에 진단을 초기에 치료하면 빨리 낫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배뇨장애도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되기 전에 치료를 하면은 쉽게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그냥 이렇게 두면은 개인의 뭐 위생도 일단 문제이고, 뭐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감염도 자꾸 생기고, 여행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런 감염이나 이런 다른 합병증이 계속 뭐 이렇게 반복되게 되면은 나중에 신장 기능, 콩팥 기능까지도 망가지는 그런 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초기에 치료하면은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병원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보통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자다가도 유의를 느껴서 잠도 깨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배뇨장애에 해당됩니까? 이게 이제 정상 범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방광의 용적은 일반적으로 250에서 300cc 정도 한 번 소변을 보게 되고요. 방광이 제대로 우리가 보통 소변 마를 때 굉장히 마려서 나 지금 방광이 터질 것 같아 하는 그런 정도로 소변을 많이 참는 게 한 500cc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500cc가 넘어가는 소변을 보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보는 거고, 한 번에 볼 때. 그리고 250, 200 이하로 적게 보는 것은 또 비정상적으로 너무 적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소변을 보는 간격은 3-4시간에 한 번, 하루에 4번에서 6번. 그리고 한 번 소변 볼 때 250에서 300cc 정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유팩 많이 마시는 우유팩 하나가 200이고 네. 좀 중간 거가 500cc 정도 되잖아요. 500cc 정도 우유팩의 소변을 한번 봤을 때 반 정도 차거나 약간 조금 올라가면 정상적으로 보시는 건데, 비뇨기과에서 병적으로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2시간 이상을 소변을 참지 못하는데 소변량이 작고,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보는데 8번 이상 소변 보는 것을 조절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내가 참고 싶으면 참을 수가 있고 안 보려면 안 볼 수도 있는데, 뭐 외출을 해야 된다든지 뭐 날씨가 춥다든지 물을 많이 마셨다든지 해서 자주 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을 2시간 이내로 자주 보면서 8번 이상 본다든지,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여러 차례 깨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요실금이 가장 흔한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출산을 경험한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이 요실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요실금도 좀 증세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네. 종류가 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을 지리는 것. 그게 이제 기침하거나 뛰거나 재채기 하거나 갑자기 막 배에 힘이 확 들어가는, 보통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게 되는 좀 우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을 해서 네. 소리를 확 질렀는데 야 했는데 소변이 찔끔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정도로 네. 힘을 쓸 일이 없었다가, 아니면 이제 살 좀 빼야지 하고 운동을 했는데 줄넘기를 하니까 소변이 샌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배에 힘이 들어갈 때에
방광이 많이 눌려서 움직이면서 관략근이 약해져서 새는 요실금이라고 해서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소변이 방광에 차면은 소변을 참지 못하고 방광에 갑자기 급하게 소변을 보는, 그러니까 아주 조금밖에 소변이 차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소변이 많이 찼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방광에 소변을 참지 못하고 그냥 지려버리는 그것을 네. 우리가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침이나 운동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소변이 갑자기 마려우면서 새시게 돼요. 그래서 흔하게 경험하는 게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져서 예. 소변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소변을 보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찬 기운에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설거지하면서 찬물이 손에 닿는다든지 샤워할 때 좀 전에 소변 봤는데도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면서 예.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은지 그냥 나도 모르게 벌써 주르르 나와버리는 그런 요실금을 우리가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힘물 줄 때도 셀 거고 소변이 마렵다면서도 셀 건데 굉장히 심하겠죠. 그런 요실금을 우리가 섞여 있다고 해서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근데 요실금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원인을 알아야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하는 걸 네.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요실금이라는 이게 증상은 다 비슷한데 원인이 굉장히 그러니까 극과 극이어서 예.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여성한테서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요실금은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임신, 출산 그리고 뭐 갱년기 지나서 폐경하고 이런 것들이 방광을 받쳐주고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게 되면서 배임을 주면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게 되니까 위치가 움직여서 요도관략근이 열려버려서 소변이 새는 요실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복압성 요실금은 수술해서 교정을 해줘야 되는 요실금이고요. 네. 그리고 남성분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께 많이 생기는 요실금은 방광이 불안정한 거. 그러니까 방광에 제가 쉽게 설명하면 방광에 센서가 고장이 나서 소변이 요만큼밖에 안 차는데도 굉장히 많이 찬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 소변이 갑자기 급해지면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려버리는.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분들이 이런 절박성 요실금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6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는 네.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노화 과정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이 근육이 불안정해지는데 그게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런 요실금들은 이제 소변이 마렵다 하면 급하게 나와버리니까 화장실 가는 동안에 벌써 지려버리고 예. 그런 요실금은 사실 수술로 고치는 게 아니고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광에 고혈압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라 조절하는 네. 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뭐 지금 조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치료법 얘기를 지금 네.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치료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치료가 잘 됩니까? 일단은 네. 요실금을 초기에 오시면 예.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간단한 증상이 있을 때 오시면 굉장히 치료가 쉽게 잘 됩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일단 쉽게 생각하시면 마루가 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바닥에 마루가 나무가 늘어나서 푹 꺼지면은 마루를 바꿔줘야지 그 위에다가 뭐 다른 거를 칠을 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방광을 받쳐주고 있는 골반 근육이 약해지고 관략근 힘이 빠진 것을 약해진 것을 보강해주고 원래대로 재건을 해주는 교정 수술을 해주는 것이 복압성 요실금의 가장 네. 흔한 치료이고 그걸 우리가 요실금 테이프라고 하는데 그런 네네. 테이프를 집어넣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테이프 수술은 사람의 몸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네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요도 밑에다가 우리가 삽입해서 제 위치에 보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개복을 할 필요도 없고 예. 요도 밑에 질 있는 데서 아주 조금만 째서 수술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처도 크지 않고 비교적 빨리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요실금 그 치료 효과도 좋고 그래서 요실금 수술은 요즘에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 요실금 테이프를 이용한 교정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통하고 그 절박성인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절박성 예. 요실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방광의 조절 기능이 고장이 난 거예요. 방광은 방광을 조절하는 몸의 근육과 신경이 서로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서로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근육이 우리 몸의 근육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그 신경을 콜린성 신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억제시켜주는 항콜린제라고 하는 약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또 반대로 방광 근육이 잘 늘어날 수 있도록 그걸 좀 이완시켜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먹는 약을 쓰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먹는 거 조절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쓸데없이 많이 마시면서 소변을 자주 보는 거를 약만 늘려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네. 그럼 이제 생활 습관도 교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 되면 방광에다 직접 그런 약들을 주사를 하는, 왜 보톡스 주사 아시죠? 예, 이제 예. 절박성 요실금에 네네. 방광에다가 보톡스 주사를 놓으면 방광 근육이 이제 막 경련이 일어나는 것들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정상적인 상태로 소변을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단계를 벗어나면 사실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신경을 직접 조절을 하는 수술들이라 예, 조금 예. 더 이제 차원이 높아지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초기 치료가 요실금의 경우에 중요하고 방광염도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렇죠. 방광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방광 안에 세균이 들어가서 증식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피부에 세균이 자라면 곰죠. 상처가 곱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방광 안에 소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광이 굉장히 빨갛게 붓고 충혈이 되고, 소변이 이제 계속 균이 자라니까 냄새가 나고, 네. 그래서 소변 보실 때 아프고, 심한 분들은 방광 점막이 다 떨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새빨간 선지 같은 피가 나오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병원을 오시게, 나는 진짜 죽는 줄 알고 암 걸린 예, 줄 알고 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소변 검사하면 거의 대부분이 소변에 피도 나오고 백혈구도 나오고 균도 자라고 하니까 어허. 굉장히 많이 놀라시거든요. 예. 어떤 이유로든지 소변량이 너무 작다든지, 정상적으로는 소변을 적당하게 봐야 이걸 다 씻어내주는데 그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물을 너무 적게 드셔서 소변량이 너무 적다든지, 아니면 너무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 안에 이 소변량이 늘어나 많이 오래 있을수록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처럼 네네. 세균이 일단 들어갔을 때 이게 적당한 시간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방광 안에서 계속 자라니까 균이 자라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돼서 세균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생기는 제일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피곤해서 며칠 못 먹고 못 자고 그랬을 때, 그리고 소변을 막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소변을 막 5시간, 6시간 이상씩 하루에 막 2번 보면서 소변을 참았을 때, 예, 그럴 때 예. 갑자기 방광염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세균들은 몸에서 없앨 수 있는 세균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방광염 네. 예방에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엔 약이 좋아서 항생제를 드시면 대부분 3일에서 일주일 안에 잘 낫는데, 아.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한 번 방광염이 우리가 이것을 급성 방광염이라고 하는데, 급성 방광염은 항생제를 드시면은 금방 낫지만 이게 1년에 2번 이상 반복이 된다든지, 6개월 이내 2번 이상 반복된다든지, 1년에 3번 이상 자꾸 반복되다든지 하면은 만성이 되면 이제 계속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 예. 상당히 뭐 방치하면 중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치료는 일단 세균 감염이 됐을 때에는 항생제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항생제를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항생제 내성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항생제 중에서도 내성이 생기는 것들이 많아서 아무렇게나 쓰는 것보다는 일단 소변 검사와 배양 검사를 해서 균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선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항생제 쓰는 것과 더불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면서 소변량을 그러니까 자꾸 씻어내주는 거죠. 우리가 네. 몸이 더러우면 계속 씻어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방광도 방광 안에 균이 자라고 있는 것을 적당히 많은 양의 소변을 제때제때 잘 봐주게만 해도 이 자라는 세균들이 소변에 씻겨져 나가는 정상적인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몸이 일단 힘들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네. 휴식을 충분히 잘 취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 비타민 C 같은 이제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음식들이나 뭐 보조제들을 같이 섭취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배뇨 장애를 완화하거나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예. 그렇죠. 방광이 안 좋으신 분들이 방광이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시거든요. 근데 어떤 음식이 안 좋은지를 잘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술, 담배가 몸에 건강에 안 좋은 것처럼 네, 네. 방광에도 술, 담배는 좋지가 않습니다. 또 그 위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광을 자극을 줄 수 있는 음식은 카페인이 많은 것들, 커피, 그리고 초콜릿, 코코아 뭐 이런 것들이 정상이신 분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살찔까봐 걱정을 하지, 방광에 뭐 소변 자주 볼까봐 걱정하지는 않죠. 근데 이게 방광이 예민하신 분들은 카페인이 많은 음식만 드셔도 소변이 굉장히 갑자기 급해진다든지, 아랫배가 뻐근하고 소변이 계속 마려운 느낌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도 중요한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소변을 너무 오래 참아도 그 방광염에 문제가 있고, 또 소변을 참지 않고 너무 자주 봐도
방광염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배뇨 습관은 어떻게 해야 좋은 겁니까? 습관을 제대로 잘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는 간격은 3-4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4번에서 6번 소변을 보시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벗어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좀 훈련하는 것도 방광을 이렇게 길들이는데 그게 요실금이 심하지 않거나 과민성 방광이 심하지 않을 때 그리고 방광염이 자주 생길 때 방광을 길들이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수분 섭취를 하시면서 하루에 보통 우리가 먹는 물컵으로는 한 5컵에서 6컵 정도가 하루에 한 1.2리터, 1.5리터 내외 정도가 되는데 네. 한꺼번에 그걸 다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면서 소변을 보시는 간격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좀 의도적으로 좀 배치를 내가 제대로 잘 보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걸 벗어난다면 의도적으로 조금씩 그 범위를 맞춰서 훈련하는 것도 배뇨 습관을 교정하는 데 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이왕이면은 배뇨 습관도 좀 규칙적으로 들이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뇨 장애에 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데 친절한 진료실 시간에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배뇨 장애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배뇨 장애가 있어서 약을 복용할 경우 혹시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다고 하던데 너무 많이 마시면 좋지 않은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보통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해서 틈틈이 계속 마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이거 안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건데 물을 너무 적게 마셔서 하루에 소변량이 500cc 이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핍뇨라고 하고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하루에 소변량이 3000cc 이상이 되는 거를 요붕증이라고 합니다. 네네. 두 가지 다 신장 기능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셔야 되고 적당하게 수분 섭취량을 정한다 한다면 하루에 1.2에서 1.8리터 정도 운동량이 많으시면 거기서 조금 더 늘리셔도 되고 체구가 작거나 운동량이 적으시면은 한 1.1리터 이내로 그러니까 내외로 드시는 게 가장 적당하죠. 네네. 그 배뇨 장애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이분들이 그 배뇨 장애 있을 때 약을 드시잖아요. 예. 근데 약이 이렇게 계속 드시다 보면 다른 약하고 같이 먹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때 뭐 주의할 점이나 알아야 될 점이 있는가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고 계시다. 그렇다면은 감기 걸렸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군요. 요즘에 감기 많은 철인데 감기약 성분들이 이게 요도관략근의 긴장을 좀 올리는 그런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이런 약들이 요도관략근 긴장을 올리기 때문에 소변을 잘 못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감기약 처방을 받으실 때는 가능하면 그냥 사서 드시지 마시고 병원에서 그 상담을 받고 내가 먹어도 되는 약인지를 확인을 하고 드시는 게 낫고요. 특히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물을 같이 먹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내가 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는 거를 처방해준 의사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흔하게 이때 저희 비뇨기과 응급실로 가장 많이 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감기약 먹고 소변 못 봐갖고 배가 빵빵하게 우리가 이것을 급성 요폐라고 하는데 예, 예. 소변이 안 나와서 병원으로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무조건 두 가지 같이 먹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임의로 끊어버리시면 안 되고 먹어도 되는 약이라면 같이 드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반드시 사전에 처방받을 때 확인을 하셔야죠. 중요한 네. 팁입니다. 소변을 못 보시면 상당히 괴롭잖아요. 혹시 운동 같은 것도 이 어떤 이 배뇨 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예. 네, 방광을 받쳐주고 있는 근육을 골반저근이라고 하는데 네. 이 골반저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우리가 케겔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케겔 운동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케겔 운동이라는 거는 제가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방광하고 요도 사이에 이걸 받쳐주고 있는 이 주변 근육들을 골반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 골반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특별히 고안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네. 정확하게는 골반 저근 운동, 골반 마루 근육 운동이라고 하고요.
거고요. 이게 강화가 되면서 방광을 받쳐주는 힘도 생기고 방광을 소변을 좀 참을 수 있도록 하는 방광 반사를 억제시켜주는 좀 효과도 있어서 이런 배뇨 습관 조절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겔 운동이라고.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좀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게 배에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숨은 편안하게 쉬시고 아랫배에 힘을 주지 마시고 소변을 볼 때 우리가 소변을 참으려고 할 때 조이는 근육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다가 소변 줄기를 꽉 참으려고 하면은 조여지는 근육이 우리가 보통 쓰는 골반 근육, 저근이라고 하는 케겔 운동할 때 쓰는 근육인데 남성분들은 그게 잘 이렇게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항문을 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성분들도 지라고 항문 사이에 있는 이 근육을 팔자로 된 근육을 상상을 하시고 그걸 조인다고 항문을 조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허벅지 한쪽엔 힘 주지 마시고 허벅지는 그냥 편안하게 배도 편안하게 놓으신 상태에서 항문을 조여서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을 조여 올렸다가 풀었다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조였다가 풀었다가를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몇 초간요? 천천히 열을 세면서 열세. 예,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열을 세면서 조였다가 다시 천천히 열을 세면서 푸시고요. 이것을 한 3번 정도 일단 반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요실금 중에서도 특히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한테 근육 힘을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근육 힘을 키워주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짧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짧게 조여주는 그 움찔움찔하는 거죠. 이수찬 선생님처럼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되고 쉽지 않나요? 조이는데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되고 제가 해보니까요. 온몸에 힘을 쫙 빼고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을 네네. 해야 합니다. 집중을 예. 하시고요. 집중하는데. 근데 항문을 네. 조인다고 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시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엉덩이 안쪽에 있는 항문 관략근에 힘을 조여야 그 골반 주변에 있는 요도 관략근이 조여지거든요. 그것을 짧게 조였다가 풀었다가를 또 10번을 반복을 하셨다가 풀었다가 이게 짧게 조이는 거는 방광이 소변이 갑자기 막 급하게 마려울 때 이걸 자꾸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을 하시면 소변 마려운 느낌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방광의 반사를 억제하는데 이 짧은 근육 운동이 도움이 되고 오랫동안 천천히 조였다가 풀어주는 것은 근육 자체에 힘을 키워주는 근육이 단단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복압성 요실금이 있을 때 소변이 새지 않도록 잡아주는 근육 힘이 키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쉽고 간단하니까 생활 속에서 틈틈이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어떤 것들을 저희가 기억을 해두면 좋을까요? 예. 네, 나이가 들어서 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배뇨장애도 사실 노화와 함께 많아지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노령 인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소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실 건데 이게 굉장히 개인의 이런 어떤 위생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되게 피하시고 숨기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건 빨리빨리 초기에 치료를 해야 쉽게 치료가 될 수가 있고 고혈압, 당뇨 관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계속 약을 잘 드시면서 관리하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신다면 치료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예. 배뇨장애 증상이 생기면 잘 치료받고 관리하셔서 오랫동안 활기찬 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